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제 목소리가 동영상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정수님께서 도저히 자기랑 휴대를 갈 사람이 없자 순자님께 미리 얘기를 해서 나 상철님과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순자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묘하게 자꾸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너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정수군 자꾸 너가 싫다고 하면 안 쓸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언님에도 불구하고 너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고 민감하게 이제 보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 순자는 어떤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당시 상철과 영철과 이순이 데이트를 했을 때 상철의 진지한 모드에 대해서 그 대선인데 나라 걱정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순자 또 다른 순자 또 다른 순자를 붙여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매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도 자기 또 다른 순자를 대하듯이 또 다른 순자도 이제 순자를 대하게 되면은 하나의 시트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그림은 이번 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자는 다른 사람을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막상 본인이 그 대접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모욕을 받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해요. 작은 모욕이라도 용납을 못해요. 본인은 굉장히 큰 모욕을 딴 사람한테 던지면서 막상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타인을 대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10화에서도 그 11화 예고편에서 나온 것처럼 상철에게 야 너 손 넘지 마라 내가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여? 손 넘지 마라고 해서 상철이 극도로 이제 분노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상철같이 어느 정도 의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타인과 그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1화부터 지금까지 즉 4박 5일 동안 그렇게 심각한 빌런 짓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이렇게 대놓고 정색을 할 정도로 순자는 계속해서 선을 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심층 분석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런 순자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본인이 그렇게 당연하면 부들부들 할 거면서 왜 남들한테는 저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그 모습 자체도 되게 불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순자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약간 그런적인 질문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요. 그녀의 한번 마음을 최대한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번 순자가 되어봅시다. 순자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자니까 또 머리 이렇게 길게 그려주고 순자가 됐단 말이죠. 자, 내가 순자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사람, 상철이나 영철에게 툭툭 어떤 그런 말을 던져요. 어떤 기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순자의 입장에서 영철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가 받고 싶거나 얻고 싶거나 느끼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건 단순히 밥을 먹었냐 아니냐는 사실 확인 관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해하고 안부를 묻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자의 메시지 또한 이런 행동 또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가 가령 상철에게 대선 드립을 쳤을 때 혹은 영철에게 똑같이 주고받으면서 먹이고 먹고 이 관계를 반복했을 때 순자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문득 떠오르는 대로 연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번 저희 생각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순자는요. 가장 그 사람이 발끈하는 순간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 사람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빵 터져요. 근데 저는 이러한 관계가 많이 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쳐다봐주면 애기도 똑같이 쳐다봐주고 우리가 애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제가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 지하철 엔드에서 저는 애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애기가 왼손을 들면 저 같이 왼손을 들어요. 같은 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오른손이겠죠? 그럼 애기도 또 좋아하면서 또 들어요. 또 들어요. 저도 같이 내려요. 똑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아기는 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기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아기는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락항의 상상계라고 하죠. 즉 타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내가 손을 올렸잖아요. 저도 같이 손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도 같이 움직이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기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절차예요. 상상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상징계의 그 충격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내가 동일시할 게 없다면 아기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것을 우리가 락강은 이제 정신증이라고 해서 제가 약간 현숙님을 좀 은유적으로 비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이 안정되어 있고 내가 반응하면 세상도 같이 반응하는구나. 나랑 세상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네. 세상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세상 속에 있네. 여긴 되게 재밌다, 즐겁고 행복해 라고 하는 상상계, 마음속의 세계가 점점점 형성이 되어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이 지하철이나 애기들 보면 일부러 좀 행동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기들도 세상이 나에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도 움직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승우 정신분석가의 책이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그 보면은 요 말씀을 늘 많이 하세요. 인간은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이게 저는 이제 상상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상계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 상상계가 정상이라 말 붙인 좀 그렇지만 정교하게 형성이 되면 형성이 될수록 아기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어떤 무의식적인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곧 눈맞춤이에요. 엄마와 아기가 눈을 계속해서 마주치고 그 아기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엄마의 응시가 자기를 바라본다는 그 느낌이 내가 지켜봐주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자를 이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순자는 모든 행동들을 잘 보면 기승전 발끈이에요. 상대방이 발끈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순자는 어떤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이 무언가에게 닿고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나의 이런 행동들이 상철이 무언가를 건드린 거예요. 발끈하게 되는 거죠. 손 놓지 마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물론 상철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거고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원치 않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상철의 입장인 거고 순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자기가 응시되고 조각되고 그 발끈하는 시선에 의해서 내가 발끈하는 존재라고 하는, 마치 아기가 손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손을 들면서 세상이 나에게 호응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처럼 순자 또한 상철을 보면서 그런 느낌, 영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왜 순자는 수많은 다른 반응들이 있잖아요. 가령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기가 저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는 반응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응시와 반응의 방법이 있는데 왜 순자는 하필이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택했냐는 거죠. 왜? 호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대응 방식 중에서 자신을 응시되게 하는 방법이 왜 발끈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럴 때 제가 문득 제가 순자라면이라고 계속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수많은 반응들은요,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 있다라고 얘기했거나 혹은 제가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그 반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영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수많은 폰지 사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정말 우리에게 간이나 합세나 영수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폰지 사기나 이런 사람들은 간이나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수익률 20% 보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진심인가?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해도 내가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수많은 반응들 중에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보면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제가 영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수가 언제 분노를 했는지를 제가 3번에 대해서 이제 퀴즈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총 3번의 화를 냈다. 9화 기준으로 이제 4번째죠. 11화 기준으로 4번, 그리고 현숙 앞에서도 화를 내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철과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까지 해서 총 방송을 하면서 5번 정도 화를 내요. 바로 이때입니다. 화를 내요. 이때 나는 정숙이 좋고 저저저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 정숙님이 그 영수님께 휴대를 신청하기 전이거든요. 그때 화를 내다가 또 신청을 받고 나서 또 다시 넋이 나가요. 이때 영수가 그 특유의 그 자막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 순간이 나오면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나는 정숙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철 앞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요, 분노는 우리가 딱 봐도 의심을 안 해요. 적어도 그 감정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반응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기일 수 있죠. 연극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정교하게 화를 내는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기를 하더라도 후반부에 가면은 감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그 톤을 낮추는 연습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분노는 굉장히 솔직한 감정입니다. 저는 순자의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순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 그 상대방으로부터 진짜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진심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그 모든 순간들은 순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감정이나 반응들도
순자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잡는 그 순간에서도 뭘 아끼긴 아껴 정수이랑 잡아놓고 라고 하면서 미묘하게 순자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근데 순자가 유일하게 상대방이 진심을 보면서 깔깔 웃고 안심하는 순간이 바로 상대방을 매겨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김을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뭔가를 반응하는구나 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건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순자 또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한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근원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최후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난 이거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혐오라 볼 수 있겠고 자기 경멸이라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나에게 인생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동시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요. 순자 또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뭐다? 그 당시에 순자 또한 진심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가적인 측면인 거죠. 나도 상대방이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상당히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의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나도 내가 의심스러워.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상대방이 분노하고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순간 나 안에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때 나는 순수하게 진실될 순간이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자의 마음속에 저렇게 발끈하는 모습만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의 형성 방식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순자는 무엇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생각이든 저는 환영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일치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저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만의 생각과 사유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혀본자 한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순자가 궁극적으로 형성하고 싶어하는 감정은 이런 방식으로 교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자기와 이때까지 자기가 늘 형성해왔던 그 관계 방식이 아닌 다른 관계 방식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가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순자가 상철에게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상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상철과 함께 있게 된다면 다른 방식의 새로운 지금의 나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철에게 계속 달라붙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함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변화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거죠?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에요. 네, 세상은 세상일 뿐이죠. 그것이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성장하면서 배워나가야 될 치명적인 슬픔이기도 합니다. 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유일하게 내가 바꿀 수 있고 유일하게 내가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순자는 끊임없이 이전에 해왔던 다른 사람을 매기고 있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그리고 그 행동을 누군가가 멈춰주길 바라면서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치명적인 의존이 발생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자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너가 해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해줘를 포기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지금도 나는 솔로에 나와서 짝을 찾고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새로운 삶이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누군가가 날 바꿔주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생각해볼게. 그것이 사랑이라는 핑계든 뭐든 간에 근데 내가 먼저 뭔가를 해주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아주 희미하지만 이기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있는 한 순자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진심을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철이 순자에 대해서 지적했던 이 부분, 순자는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누군가를 챙겨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영적인 어떤 공허함 상태,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진심을 보여줘,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 라고 하고 있지만 본인 또한 타인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힘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그 힘을 다시
기억에서 되살려서 쓰지 않는다면 순자는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너가 좋고 사랑해, 정말 진심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의 꾸준한 행동과 노력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이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이거는 미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진심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그 당시엔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좀 슬프지만, 또 자녀를 두고 계신 탐정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녀의 일부분이 내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리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봐야 되는 걸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될 겁니다. 차라리 조카면 모르겠어요. 4분의 1이라도 섞여 있으니까 가능한데, 피가 아예 섞여 있지 않은 경우는 정말 그 재혼한 가정이나 이런 부부에서 슬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순자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진심이라는 걸 찾고 있는 하나의 순례자가 아닐까, 구도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끊임없이 그는 다른 사람을 도발하면서 이걸 완벽한 진심일 거야, 이 사람이 순수하게 화를 내는 그 순간은 완벽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그 사람의 화가 사그라들고 상철처럼 자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금방 없어지네? 영원한 진심이라는 게 정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지? 누군가가 나를 완벽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고 갖고 완벽한 뭔가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고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존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바로 그 불가능한 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재미에 맛들린 나머지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욕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안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보다는 그 장소를 미묘하게 비껴내면서, 뒤집어 말하면 그녀의 여행이 끝나는 순간은 세상에 완벽한 진심은 존재하지 않구나, 그리고 슬프게도 나 또한 누군가를 완벽한 진심으로 대한 적도 없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그 길로 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를 조금씩 완전하게, 기존에 있는 나보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순간, 순자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느라 그 사람을 도발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내 순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께서 많은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궁금함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